그냥 일반 증여로 진행했을 때 한 7억, 8억 이 정도 나오거든요. 많이 나온다. 자, 그런데 오늘 5월 10일 날 중과 배제가 되면서 파워풀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실 거다.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또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오늘 너무 좋은 고급 정보인데요. 안녕하세요. 행크 초대석의 송사무장. 강남 여의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이런 세법에 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최한규 세무사님, 투에이스 김동우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최완규 세무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이스 김동우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가장 논란의 중심이 섰던 게 다주택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주택자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죄인이었어요. 세법도 강화되는 쪽으로 갔었고, 이제 오늘 날짜로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가 완화가 됐습니다. 큰 틀에 대해서 세무사님께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제 5월 9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죠. 첫 번째는 대부분 다 미리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은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이 처분했을 때 원래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2주택자인 경우에는 20%포인트, 그렇죠? 3주택자인 경우에는 30%포인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이런 아주 강력한 페널티가 있었는데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그러니까 딱 1년이죠. 1년 기간 동안 아주 한시적으로 이제 중과 배제 6%부터 최대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적용되는 걸로 한시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1년이 또 고민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이걸 과연 지금 다 처분을 해야 될 건지. 그럼 저는 이번에 이제 변수는 뭔가면은 새 정부가 종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여기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종부세를 어떻게 개편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주택수 많은 게 상관이 없다. 이제는 가액으로 결정하겠다. 이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부세 부분이 어떻게 새 정부가 할 것이냐. 그걸 보고 좀 결정해야 좋지 않을까. 저는 직접 투자자는 아니지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상담이나 이제 투에이스님 말씀 들어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것만 조금만 준다고 하면은 무조건 버티자. 제가 모시는 거래처 중에 한 분도 종부세가 4억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 그 중에 절반만 준다 하더라도 난 무조건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전부 다 강남 물건, 대치동 뭐 이런 물건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차익이 최소 10억, 20억까지 오른 것도 있으니까 양도차익 상승 폭이 종합부동산세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진다면은 버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주택 중에서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안 오르거나 이런 주택들을 먼저 처분하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 목적으로 이런 타이밍에 잘하면 취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내용은 이것도 좀 충격적입니다. 2019년 2월 10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잘 알고 계시면 최종 1주택 보유기간 리셋, 이제 이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죠. 해석도 안 되고 납세자들 뿐만 아니라 세무사님들도 굉장히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 최종 1주택 보유기간 리셋 되는 재산정되는 이 조문 154조 5항의 단서조항이 5월 10일 오늘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측을 못 하셨던 부분입니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그 다음에 신규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일 때 우리가 이렇게 갈아탈 때 우리 비과세 받는 게 뭐가 있나요?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있죠. 자,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요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9년 12월 17일부터는 이제 1년 이내 양도, 1년 이내 전입 요건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요 1년 이내 양도와 1년 이내 전입 요건에서 전입 요건이 폐지가 되고 1년 이내 양도 요건이 2년으로 완화된, 이거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일시적 2주택을 좀 활용한 절세 방법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1세대 1주택은 기본적으로 요건이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지나야 돼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야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일시적 주택 자체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이 있으면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2년, 최근에 1년까지 있었었죠. 요 기간을 이제 중복 보유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중복적으로 있는 기간이니까 요 기간 동안에 얘를 팔아야지 비과세 되는, 요게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인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헌법에서 나오는, 이건 주거 이전의 자유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살다가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 갑자기 2주택 됐다고 비과세 안 해주면은 좀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법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 계신 분들은 3년 이내라서 여유가 좀 있는 거고, 자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옮기시는 분들이라면 요 신규 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면은 자 이제 2년 이내로 바뀌는 거예요. 전입 요건도 없고 뭐 이런 경우에는 2년이라는 시기를 잘 맞추셔서 처분하는 식으로 대출을 받거나 또 전세를 낀다 하더라도 전입 요건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쉽게 갈아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처분하시고 남은 돈으로 전세금 빼주고 실제로 본인이 또 2년 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 되고 또 괜찮은 물건이 생기면 또 일시적 주택으로 이렇게 계속 갈아타는 전략.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평생 가능하니까. 저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집을 넓혀가고 아니면 또 상급지로 가고 할 때도 이런 기본적인 규칙만 지킨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에 대한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지 못했을 때 또 이 세금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적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요건은 무조건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취득세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원래 지금 두 채 취득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이면 몇 프로입니까? 8%죠. 그렇죠. 근데 일시적 주택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자 기본세율로 가능하다. 1.1%에서 3.3% 사이로.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취득세에서 양도소득세 말고 양도소득이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근데 취득세에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조정인 경우에는 아직 1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년 안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취득세와 양도세가 계속 어긋나서 또 맞추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거 시행령 개정이니까 조심스러운 뭐 이렇게 뭐 혜택이라고보다 맞추는 개념이니까 혼란스럽잖아요. 여기는 2년인데 여기는 1년이고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이거를 화끈하게 하면 또 맞춰주는 또 미덕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조항이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춰줄 거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5월달과 6월달은 항상 또 세금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인데 6월 1일 날 소유자가 누가 됐냐에 따라서 재산세하고 종부세 이게 다 부여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매년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에 누구 소유자냐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결정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결국은 지금 중과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를 좀 과다하게 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매각을 해야 될까? 증여를 통해서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될까? 부동산의 리스트럭처링?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보다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팔아서 하는 것보다는 내 자녀한테 증여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요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증여하실 때는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하면 세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청담자이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했을 때 한 25억대 감정평가 받아서 일반 증여로 진행했을 때 한 7억, 8억 이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이런 반응이죠. 이런 반응이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내가 25억 청담자이를 살려면 살 수 있나요? 못 사잖아요. 그쵸? 7억이라는 돈을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유출되는 아웃캐시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25억짜리를 7억에 산다고 생각하면 저렴하네요. 25억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취득한다. 바로 돈 줘야 되잖아요. 그쵸? 매도자한테 돈 바로 줘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증여는 뭐가 있냐?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렇죠. 5년 동안 나누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연부연납 가산금이라는 거 붙지만 지금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대출 받는 것보다 싸요 이게. 그러니까 나누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7억이란 돈을 어떻게 하면은 낼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내기 어렵지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25억짜리를 7억에 사는 효과가 나타나고 청담자이가 25억에 가만히 있나요? 지금 벌써 32억이 넘었는데.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 오른 차익을 보면서 아, 나는 증여를 잘 받은 거야. 증여는 방식이 또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부담부 증여.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을 뭐 증여를 해줄 때 여기에 붙어 있는 전세 보증금이나 또는 금융부채를 야, 요거 줄 테니까 요거까지 같이 네가 갚아 라고 하는 게 부담부 증여 아닙니까? 자, 부담부 증여의 효과가 두 가지 효과입니다.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전세 보증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한테 야, 아들아 이거 부동산 줄 테니까 이거 보증금 네가 갚아.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붙어 있는 부채까지 받으니까 그렇죠. 채무를 공제 중 효과 때문에 증여세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아빠가 갚아야 되는데 이걸 아들한테 넘기는 거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안 갚고 남한테 넘기는 거니까 양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플러스 효과. 그래서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이 부담부증의 특징이 뭐냐면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이 부채가 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얘가 비과세면 얘도 비과세, 얘가 중과면 얘도 중과, 얘가 기본세율이면 얘도 기본세율. 자, 그런데 오늘 5월 10일 날 중과배제가 되면서 파워풀한 부담부증액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실 거다. 그럼 어쨌든 다주택자 중과 배제 이 기간에 어쨌든 부담부증액을 활용하면 어쨌든 절세 효과를 또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오늘 너무 좋은 고급 정보인데요. 오. 많은 분들께서 예전에 고전적으로 그 아파트를 살 때 부부가 공동 명의로 이렇게 샀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절세를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공동명의는 좋은 제도입니다. 첫째는 부부 간에 정이 돈독히 가능해요. 지금 세목별로 봤을 때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진과세가 되는 이제 세율, 기본적으로 이제 종부세 같은 게 누진과세 아닙니까? 그럼 벌써 혜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양도세 당연히 혜택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누진과세가 예를 들면 우리가 1억 같으면은 양도세가 35%에 저기 일정 부분 빼면 1,490원 빼면은 2,010만 원입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면은 그럼 1,010만 원이 아닙니다. 6에서 이제 45%이기 때문에 수치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누진과세 제도이기 때문에 같은 1억을 남편 5천만 원, 그다음에 부인 5천만 원 이렇게 가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는 보다는 부부 공동명의가 훨씬 세법상으로는 효과가 크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무사님처럼 이 지식을 다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중요한 맥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세무 전문가분의 조력을 받아서 처리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내가 뭔가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항상 하기 전에, 그죠? 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고 나서 그 절차대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가장 좀 지혜로운 절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2S님, 최한규 세무사님 두 분 다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법이 바뀔 때마다 또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정확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뭐 블로그도 같이 구독을 해서 보신다고 하면 중요한 세법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크TV에서 세법이 많이 바뀌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또 두 분을 모셔가지고 또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